2021 세종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마지막 강연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연 주제는 세종시 주민참여 도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백기영 교수님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과 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세종주민참여 도시재생연구원장 및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균형발전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토론회는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동호 센터장님, 충남연구원 송두범 박사님, 세종청년센터 홍영훈 센터장께서 참여해 주실 것이며 강의와 토론은 각각 4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강연을 듣는 청중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기영 교수님께서 세종시 주민참여 도시 만들기에 대하여 강연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기영입니다. 오늘 세종시가 의욕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연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도시, 어떤 주민 공동체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크게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개념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이런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거 공동체, 아파트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런 걸 만들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서로 만족하고 교류하고 그래서 주민 공동체를 여하히 발전시키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사는 주거 공동체 내 거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신뢰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최근에 대두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이 주민 공동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대체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친밀감, 또 내가 사는 마을과 도시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어떤 공동체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크게 공동체성은 지역성, 자족성, 정체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그 지역만의 어떤 특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 상호 간의 교류와 연대를 증진시켜서 서로 하나 되는 어떤 독특한 어떤 성격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거지 내에서 생활 공간을 공유하면서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제반 활동 이런 것을 공동체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예전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예전에 이 아파트 공동체에서 주거단지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때도 중요하게 거론됐던 것이 주로 의료 서비스라든지 먹거리, 또 보육이나 교육, 또 지역과 연계되는 제반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얘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 주거단지를 만들 때 크게 이 계획을 할 때 이 방향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큰 방향,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접촉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과 커뮤니티, 학교, 공공기관 이런 상호 시설 간의 상호의 어떤 장벽과 울타리를 제거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것이 이제 접촉과 교류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분산된 집중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지역 내에서 이 어떤 주민들의 공동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집적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느 동네나 다 이런 커뮤니티 복합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이용 시설들을 집적시키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계획 모델로도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도시 전체적으로도 주거지와 일터, 학교, 이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혼합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시키는 이런 통합지향적 도시 구조도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도시의 그런 이미지를 차별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개방적이면서도 연계적인 그런 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도시나 단지를 만들 때 명확한 특화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적인 공간 구조에 있어서는 개별 단지나 개별 블록보다는 도시 전체적인 성격을 강조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전체적으로 어떤 살기 좋은 곳, 친환경적인 곳 이런 것들을 지향해 나가는 것들을 공간 구조에서는 지향하고 있다. 주거 단지에서도 단순히 건물로서의 주택이나 단지보다는 커뮤니티 자체를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들,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든지 더불어 살기 좋은 그런 주거 환경 디자인이 크게 특화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요. 또 개별 시설에 있어서는 거주 공간보다는 자족성이라든지 문화적 기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최근에 공간 층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를 만드는 다양한 사례들이 그간 20여 년간 우리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 참여 도시 만들기가 뭐냐라고 하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도시를 만드는데 주민들이 중심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요즘은 주민 참여란 말을 넘어서 주민 주도 이런 말들도 많이 쓰는데요. 주민이 중심이 돼서 도시와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그 주체가 주민이 중심이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주민 참여 도시 만들기에서 강조점은 그 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활동 이런 복합적인 다양한 기능을 함께 수행을 해서 공동체를 복합적으로 증진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뭐 간단하게 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예전에 도시개발 사업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로 공공주도였다면 지금은 주민주도다.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종합적인 처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단기적인 사업 위주로 갔다고 하면 요즘에는 마을에 있어서도 마을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지속적이면서 장기적인 그런 사업 추진을 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데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달동네입니다. 여기에 노후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여기에 뚝딱뚝딱 장수마을 학교라고 하는 집수리 교육을 시켜주게 됩니다. 주민들은 집수리 교육을 받고 나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 우리 스스로도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이 마을 기업으로 동네 목수라고 하는 집수리 마을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주민 스스로가 쉼터를 조성하고 함께 토론도 하고 교육도 받고 또 골목 계단 데크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 유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성북구청으로부터 일정한 인건비 지원도 받게 되고요. 또 조례를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스스로가 유휴 건물을 활용해서 공방이라는 작업장도 만들고 자기들이 스스로 작업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시작한 동네 목수라는 마을 기업은 단순히 집수리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확대해서 벼룩시장이라든지 장수마을 이야기라는 소식지 발간 그리고 스스로가 카페를 만들어서 사랑방 카페를 운영하고 발생 수익으로 마을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순천의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중앙동 그러면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중구가 다 있죠. 서울도 부산도 대구 다 중구가 있고요. 또 중앙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중앙로가 있고요. 중앙공원이 있고요. 이러한 지역들은 대부분 다 원도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 쇠퇴하고 슬럼화되고 공동화돼서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순천중앙동도 아마 순천의 원도심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상가는 무너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에 주민들, 상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 동네 중앙동을 살려보자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분들은 주민자치대학 이름을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대학을 진행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10년 후에 우리 동네 상상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로 활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왜 순천중앙동의 이 원도심 상권에 오지 않을까? 더럽고 볼거리가 없고 이야기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여기를 아름답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볼거리가 있게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여기를 미술관처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분들이 직접 거리에다 피아노 의자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요. 흔들 의자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쪽에 보는 것처럼 하나의 미술 작품이에요. 이런 벽화 갤러리 이런 것들을 토지 소유주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거리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많은 볼거리가 생겨나고요. 젊은 층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러한 벽화 갤러리 사업, 명소화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천태만상 마을 축제라고 하는 걸로 활성화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가져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주 사직 2동입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예전에는 집값이 올라가고 해서 너도나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요. 2000년을 접어들어서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인데요. 당시 청주에서도 2000년도에 주거환경정비기본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지정이 48개소가 지정이 됐었고요. 이 지정된 48개소는 몇 개가 사업 추진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은 아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일부 시에서 가로 정비라든지 이런 걸 도와줬을 텐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오히려 더 이런 마을 정비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예술가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고요. 폐교된 건물을 임시 사무실로 쓰려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쭉 그 예술가들이 있죠. 저기 빵모자 쓰신 분이 이종현 작가라고 지금은 세종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가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게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유현민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사진 작가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러한 예술가들이 사직 이동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653 예술상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름이 653 예술상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폐교된 건물 지번이 사직이동 653번지다. 이래서 653 예술상회라는 걸 만들고 이분들이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맨 밑에 있는 아이들 보이시죠? 어린이 별동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뛰고 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동네 거리에서 들리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이분들은 또박이 주민 자서전, 뭐 요즘은 이런 주민 자서전 쓰는 것이 굉장히 좀 일반화됐습니다만 초기에는 이런 게 좀 적었을 때 사직 이동에서는 어르신들이 마을의 역사, 애환, 뭐 어떤 골목골목에 대한 옛날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주민 자서전이라는 걸 쓰기도 했고요. 아울러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시행까지 하게 된 마을 축제를 초기에 10여 명 모이던 축제를 나중에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대규모 축제로까지 발전시키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서울 사당동 양지공원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오래전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들 뭐 서울의 단독주택 분해는 다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보이는 큰 지역이 서울시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주민들은 그 제안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예전 얘기입니다만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주민들의 제안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제안을 해서 공원을 만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공원 내에다가 여기다가는 정자를, 여기다가는 놀이터를 요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직접 주민들이 토론을 하고 계획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서울시가 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함께 참여를 해서 자재가 잘 들어오는지, 시공은 잘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고 함께 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도 하게 되고요. 나중에 공원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도 서울시가 관리를 하지만 주민들도 공원 자율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직접 공원을 관리하게 되는, 즉 어떤 시설을 제안한 데 끝나지 않고 그 시설의 내용과 나중에 관리 운영에까지 주민들이 참여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렸고 또 제도적인 것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2017년도에 서울시가 공동체 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걸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지자체가 이유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요. 이 6조에 보면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또 공동체 주택 활성화라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 기본 계획을 통해서 공동체 주거 문화를 확산시키는 제반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틀을 만들게 되고요. 아울러서 11조에 보면 서울형 공동체 주택 인증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간 계획이 잘 돼 있는 데들, 또 공간의 운영이나 관리가 잘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공동체 우수 주택이다 단지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 운영하는 그러한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세종시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동체 지원 센터라는 것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된 또 몇 가지 사례들을 그냥 짤막하게 또 몇 가지 소개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올린다면, 우리 청주시 용암동의 그 녹색마을 만들기, 여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도가 돼서요. 청소년, 주부 뭐 이런 계층별로 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해서 녹색마을 실천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울산시의 구라 두레마을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가 중심이 돼서 어린이 그림전이라든지 또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수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산남동 아파트 단지는 이제 법원이 이전하면서 그 두꺼비 서식지가 파괴된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제 환경 생태 운동이 이제 전개된 지역이기도 한데, 8개 단지 아파트 입주자가 연대를 해서 아파트 협의회를 만들게 되고 마을 신문을 발행하고 다양한 주거 단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환경 영화제라든지 음악회, 또 두꺼비 마을 학교 이런 것을 운영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부산시 금샘 사랑문화 클럽이라든지 또 남산동 금샘마을 공동체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이 문화를 중심으로, 그래서 어린이 연구학교라든지 또 주민 문화교실이라든지 영화가 있는 마을 놀이터, 연극교실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마을 초기에는 이것도 이제 마을 도서관 사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사업부터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이게 제반 문화활동으로 활성화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이 서울 신수동의 행복마을 주식회사도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서 주민자치회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선순환의 어떤 자족적 경제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도시 농업 사업이라든지 두부 행복도시락 사업 뭐 이런 것들로 전개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세종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 지역 또 우리 읍면 농촌 지역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전국적으로 아주 수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우리 세종시 사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종시 도시재생대학교는 세종도시재생센터가 주관이 돼서 세종시와 함께 재생대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조치원 지역의 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출발을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이제 지금은 확산돼서 장소적으로도 신도시에 많은 지금 동지역 주민들께서 다 참여를 하고 계시고 내용적으로도 단순히 이제 마을 환경 개선 이런 것부터 출발했다가 지금은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협동조합 문제 또 우리 청년들이 직접 벤처 창업을 목적으로 어떤 교육과 훈련, 실험을 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엊그제 16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제까지 대략 한 3천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한 멤버드하고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재생대학교 전체를 다 소개해 올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재생대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재생대학에 참여한 어떤 프로젝트 어떤 그 팀들 중에서 좀 우수하게 된 분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다시 그 마을 단위 어떤 테마 단위의 시범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범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자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마을 경제 활성화의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또 조그마한 팀 조직으로 출발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의 이런 요즘에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많은 사례들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진행된 사업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린다면 세종시 문화해설사 사회적 협동조합 팀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문화해설 과정으로 시작된 이분들이 나중에 이걸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서 나중에 이거 사업 모델로까지 발전시키게 되는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마케팅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아주 멋지게 하고 있죠. 우리 전위에서는 이 청국장 기술 전수 교육을 통해서 기술 인력을 확대 발전시키고 청국장 명인을 인터뷰하고요, 레시피를 정리하고 또 청국장이라고 하는 어떤 식품을 노령화되고 있는 것을 젊은 층에게 전수시켜서 마을 기업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일련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마을 단위에서는 우리 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봉암 1위에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꽃길을 가꾸는 것이죠. 도로변을 정리하고요, 텃밭을 가꾸고요. 그래서 마을 환경 개선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 이 샛들마을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진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조치원은 진짜 날로 공동체 전국적인 최고의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왕성길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조치원 문화통팀은 왕성길의 빈 가게에 여러 가지 서예, 그림,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북 콘서트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 왕성길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학을 통해서 아까 우리 순천 중앙동이 미술 갤러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왕성길 조치원 길은 문학을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고 거리를 새로운 테마를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겠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세종시에서 지금 2040 세종 도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 기본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방식들을 진행하고 있는 뭐 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크게 분야별로는 시민 주권회의, 시민단체 의견 수렴 이런 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우리 생활권별로는 지역별로 만들어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를 에서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여러 가지 미래의 모습들을 직접 그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건 아니고 연구가 착수가 돼서 지금 중간 정도 미래상가 계획까지를 도출하는 과정까지 와 있고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안이 마련이 되면 여러 가지 과정을 또 주민들과 함께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최종 미래상 이 세종시의 미래 모습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미래상을 선정하게 됐고 주민자치회를 통한 생활공개 그리고 다양한 시민계층 청소년이라든지 다문화계층 또 장애우들 이런 분들의 좀 더 애로적인 이야기들을 직접 청취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도시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추진 경과로서 작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도에 특히 여러 가지의 미래상가 생활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다 하는 얘기고 특별히는 얼마 전에 그 세종시 미래를 그리는 그림 그리기 공모전도 수행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 그림 그리기 공모전에 이때는 거의 1,000개, 916개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바람을 나타내는 그림 같은 것이 출품이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종시의 사회적 약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듣는 그런 것들도 도시 기본계획에서 수행을 했다 이런 것이고, 시민 주권회의라고 하는 시민들이 주로 모이는 어떤 정책 자문단인 것이죠. 그 시민 주권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세종시 도시 기본계획의 하나하나의 세부 내용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토론도 하게 되고 투표도 하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도 세종시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마을 공동체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미 2019년도에도 이제 2017년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이 주민 모임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대략 주민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밑에 있는 사업처럼 마을 도서관, 공동 육아라든지 또 마을 축제, 또 마을의 도시 텃밭 가꾸기 이런 등등의 사업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된 바가 있었고요.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 발전되고 있어서 이 그림은 이제 신문에 난 작년도에 세종시 마을 공동체 한마당 행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이때 공동체의 우수한 사례를 우리 동해에 계신 주민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표하게 된 모습인데, 세종시는 지금 세계 최고의 그 수범 도시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단순히 건물이나 집이 현대화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민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도 최고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가지의 지금 사례들,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만들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실패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모든 것이 쉽게 성공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어디가 성공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아마 결론적으로는 주민과 행정기관과 그리고 전문가나 시민단체 이런 3자의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 상호 지원과 협조 이런 것이 잘 된 데는 나중에 애로를 겪지만 궁극적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큰 요인은 이렇게 주민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기묘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민 공동체 이제까지 몇 가지 사례들도 살펴봤는데, 좀 정리해서 그러면 앞으로 주민 공동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 공동체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이것은 당연히 생활 여건, 지속적인 생활 여건, 생활 기반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교류 가능한 장소로 만드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도 부과될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그 마을의 정체성 그리고 이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익 활동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호 교류 활동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즉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의 삶을 함께 발전시킨다 하는 그런 인식을 함께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주인이 바로 공동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바로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주인이 돼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어떤 마을, 그런 공동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들이 좀 더 쌓아나가야 되는 방법 또 지원 수단이 있겠지요. 당연히 아까 세종시 재생대학을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주민 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함께 필요한 것은 교육도 받고, 또 요즘에는 우리 재생대학도 세종시도 보니까 직접 피동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이런 교육 방식은 다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직접 주민들이 찾아가서 발굴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뭐 새로운 교육 방식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파트너십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서로 상호 이익을 이렇게 좀 견지하고 또 존중해 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소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말씀을 사례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중간에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사업화하고 또 이것이 수익 모델화하고 또 중간에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잘 극복하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주민공세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그러한 갈등,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초기부터 잘 기획해서 여러 가지 계획, 홍보, 실행, 공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틈실하게 진행하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 요즘에 아주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어떤 주민 학교 또 주민 참여의 여러 가지 지원 수단들, 활동 지원 이런 것들도 좀 매뉴얼화하고 지속적으로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 축제나 주민 협의체들의 주민 조직화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을 좀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또 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나 마을 활동가 이런 분들이 주민들과 파트너십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현장 실험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마을 소식지나 신문 만들거나 마을 기업을 태동하는 일련의 그 선언적인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주민 공동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수단들을 진행할 때에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두가 평등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마을 전체라고 하는 공익성, 또 투명한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아마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가 또 주민공동체는 그 밑바탕이 되는 기본 바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처음부터 커다란 것, 너무 큰 것, 큰 사업, 큰 조직 이런 것보다는 조그마한 소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굴하고 거기에서 리더를 육성하고 네트워킹을 발현하고 하는 그런 식의 점진적이면서도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그 수단으로서 제가 예전에 아파트 공동체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크게는 우리가 이제 그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에 있어서도 어떤 주거 공동체의 그 계획과 설계 단계에서 교류형 단지로 좀 만드는 이런 일련의 기법들도 있고요. 또 관리 운영 단계에서 지금 쭉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의 모습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주로 요 관리 운영 단계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세종시 아파트 공동체나 이쪽 그 읍면 지역에서 공동체에서 더 발전된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 운영 단계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특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는 첫 번째는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저도 이제 재생대학에 참여를 오랫동안 해보고 합니다만, 주민들께서 이제 여러 차례 주민 대학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접하시게 돼요. 그래서 작년에 들은 거 올해 비슷한 거 또 듣게 되고 하면 사실은 재미도 없고 피로감도 있는 거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은 저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밌으려면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주거단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생활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연령대별로 또 동호회별로 이렇게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청소년 세상 읽기라든지 북아트 이런 거 뭐 이런 것이 맞을 수 있는 예가 되는 것이고요. 또 30대, 40대, 50대
거기에 맞는 뭐 댄스 교실이 됐든 생활 공예가 됐든 이런 것들, 특히 주부님들하고 또 남성분들이 또 기호가 다를 수도 있겠고요. 또 60대 이상의 우리 고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의료 강좌라든지 또 뭐 노인과 전화로 대화하고 직접 노인과 대화 상대로 케어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고, 아울러서 이 전 연령계층이 포괄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전체 프로그램, 공유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 탄소 중립 도시, 에너지 문제 이런 거 심각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큰 사례로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시에 있는 동구의 녹색 실천 마을 아파트 이런 것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튤립 식재라든지 EM 효소 사업이라든지 지렁이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 구라 두레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친환경 녹화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녹색 마을 만들기 또 저탄소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이런 제반 운동을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함으로써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 뭐 주민들에게 텃밭 상자를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그 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또 강조가 많이 됐던 것이 커뮤니티 농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밍 키친, 그러니까 직접 농원에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 농사진 것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함께 친환경 음식으로 만들어서 함께 이웃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례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도시 텃밭 농원 사업이라든지 또 주말 농장 조성 사업 이런 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만 세종시가 최고의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 지역과 주변에 있는 읍면 지역 이것이 잘 결합해서 이런 텃밭 농원 주말 농장 이런 사업들이 아주 교류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온라인 시대잖아요. 이것은 좀 예전 겁니다.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 아파트 하나 입주 전부터 온라인 카페 같은 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우리 카톡방이라든지 혹은 밴드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이 커뮤니티가 단순히 이제 직접 대면하는 커뮤니티 이외에도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다시 한번 부각될 수도 있겠는데,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문제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주 단지가 있다면 입주 전, 입주 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사이버 커뮤니티의 컨텐츠, 또 이 사이버 커뮤니티를 여하이 더 발전시키는 건가. 요즘에 중고 거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소통 채널로도 활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증진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고요. 이 커뮤니티 관련 전문가 제도, 일명 UCC라고 불려서요. 도시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까지 주민공동체를 이렇게 발전시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생업에 바쁘시고 한데 이걸 직접 다 제도를 알아보고 무슨 사업을 이끌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런 UCC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단지 내에 커뮤니티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커뮤니티 코디네이터가 직접 그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제반 알선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고, 자치구별로 한 20명 정도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이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이 커뮤니티 코디네이터하고 인터뷰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의의는 있는데, 사실 애로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일부 한두 명이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역부족이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어쨌든 관련 전문가 지원 제도를 하고 있다. 주민자치 통합 실무협의회의 설치 운영권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아까 그 사례에서 이 산남동 두꺼비 생태마을 주민협의회 사례처럼 이제는 그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자체, 전문가, 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반 의견을 조정하고 발전적인 안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례도 되겠다. 그래서 여기 그 산남농 사례에 보면 이렇게 좀 운영 규정 같은 것도 이분들이 서로 만들어서 활발하게 전개한 사례도 있고요. 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다 주민자치회로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주민자치회 말고도 어떤 주제별로 인근 몇 개의 아파트 단지가 모여서 별도의 주제를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다. 주민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관리 운영도 하나의 프로그램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부산 금샘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헌장을 만들었어요. 헌장을 잠깐 보면은 정다운 이웃과 살맛나는 금샘마을 그래가지고 뭐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는 마을이다. 또 격조 높은 문화와 독자적인 전통과 역사가 있는 마을이다. 이런 등의 마을 헌장도 만들게 되고요. 또 스스로가 자치 규약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관리 운영의 어떤 틀거리를 만드는 그래서 자치 규약의 문제, 뭐 주차 문제, 뭐 자동차 접촉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스스로의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또 마을 신문을 발행하고 또 전입자에 대한 적응지원위원회 같은 것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는 이런 것들도 주민 협정을 통한 마을 관리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하나의 전략들도 함께 살펴봤는데 크게 보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 주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운영 체계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 입주민들 중심의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오고 운영 방안으로서는 주민협정, 자치규약 제정, 또 사회적 기업의 설립 운영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의 육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요. 또 주민들의 이런 교류 공동체 활성화의 인프라로서는 마을 신문이라든지 온라인 또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터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 것이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만드는 사례와 방향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봤고 또 그걸 통해서 공동체의 증진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거리를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 계획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어떤 개별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업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특히 우리 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당의 지역이 딱 한정돼 있는 것을 좀 더 넓혀서 서로 교류했으면 좋겠다. 아까 사당동 양지공원의 사례처럼 집행과정, 사후 관리 과정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거리들도 중요하겠다. 두 번째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이해 충돌,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금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조그만 이해관계를 우리가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 마을 전체, 도시 전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큰 틀에 입각해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협의체를 통하든 간에 주민들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뿐만 아니라 주민 제안을 이렇게 좀 있으면 그런 것을 취집하고 그것이 실제 실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운영도 되게 중요하겠다. 요즘에 우리 재생센터도 있습니다만 마을공동센터 등에서 많은 중간 지원족들이 있어요. 주제별로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성격을 때에 따라서는 좀 통합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처음부터 큰 것보다 저는 이 소액 사업, 시범 사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형 주민 공동체, 세종형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 도시 만들기라고 하는 좀 소액의 많은 사업들이 좀 많이 전개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 참여형 시범 사업의 형태로 좀 진행을 하자 이런 거고 다만 이때 주 원칙은 행정이 중심이 돼서는 곤란하고요.
주민들이 주도가 되고 행정은 지원하는 원칙하에서 시범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다. 사업은 단순히 사업비 얼마로 무엇을 했다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과 점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적인 사업 점검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하드웨어, 물리적 시설물에 대한 점검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 자원으로부터 도출된 사업인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는 증진되고 있는 것인지, 또 개별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것인지, 뭐 이런 관점에서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도 중요하겠다. 제가 최근에 이거 뭐 다 일반화된 사항입니다만 대전 동구의 재생 사업지구 한 군데를 관계하는데요. 뭐 엊그제 시화 전시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한글 교실 잘 못했었는데 잠깐 2, 3년 동안 한글 교실 하면서 시 썼던 거 모아서 시화전 하고요, 시집 발간하고요. 뭐 제가 이 오봉이 어르신이 쓴 시를 읽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저 어르신 팔순 때 제주도 여행 가서 갈치찌개를 맛있게 먹었다. 그 영감이 집에 와서 갈치찌개 해달라고 하는데, 이 영감아 갈치찌개는 제주도에서나 먹어라, 이런 글인데요. 얼마나 웃긴지. 이 시 하나하나가 너무 진솔해서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식기, 한글 교실 식기절이라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요새 많이 하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을 만들기, 또 공동체성 증진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더의 육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들 바쁘시고, 또 농촌 지역은 다들 이제 연로하셔서 일할 분들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도자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도자를 잘 육성하고, 특히 우리 신도시나 이런 지역에서는 우리 주부님들 아주 뭐 영향이 많으신데, 많은 리더를 좀 더 육성하고, 또 리더의 활동을 할 때 우리 시민들께서 다 리더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입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잠시 이렇게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세종시 굉장히 전국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얼마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세종시는 어떤 지역인가, 나중에 이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도시인가, 어떤 마을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주민공동체는 어떤 가치와 어떤 소양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항상 되새김하면서 그런 소양과 가치, 우리 사회의 어떤 진정한 가치를 선도하는 그런 세종시, 세종시민으로 또 우리 각 마을 도시가 발전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짧은 시간 유익한 강연해주신 백기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 및 시민과의 토론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유튜브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계신 시민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아까 발제를 하셨던 백경 교수님께 또 질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김보규 선생님, 대구 달성군 도시과에서 지금 보고 계시네요. 제일 먼저 들어오셨어요. 대구 달성군에 운영지원과, 세종과, 그렇죠? 도로과 노은선 선생님, 건축과 배수진 선생님, 건축과 김시은 선생님. 공무원분들이 세종시 공무원분들이 작업은 안 하시고 지금 좋습니다. 아름동에서 참여해 주시고 김민 선생님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자연스럽게 의견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송두범 박사님이십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의 홍영훈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딱딱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좀 자연스럽게 좀 하시죠. 마스크를 다 쓰고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크게 좀 한 세 분류로 좀 나누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백영 교수님께서 사례나 이런 부분들 쭉 짚어주시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세종시 도시재생대학교 얘기도 해주시고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민 참여 사례들, 백영 교수님께서 총괄을 또 하셨었죠. 그다음에 주민 참여를 위한 정책들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크게 지금 세종의 공동체는 어떠한 상황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하시는 전문 분야에 있어서 공동체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꼭지 하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홍정훈 선생님은 청년과 공동체, 송도범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문화원 또 부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매개 중에 하나인 문화라고 하는 부분과 공동체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세종의 공동체는 어떠한가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네, 박사님. 예, 사실 오늘 짜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이 질문 요지를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주시지는 않았는데 저는 조금 근본부터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민 참여 하는데 왜 주민 참여를 해야 되는가부터 사실은 조금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주민 참여를 바라보는 또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부터 한번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그 가치가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실 원래 사람이 적었을 때는 직접 민주주의였죠. 유럽 같으면 이제 광장 민주주의라고도 했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결국은 모든 주민이 다 참석을 할 수는 없고 해서 이제 택한 제도가 바로 이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할 수가 없고 일부 여론 주도층이나 또는 단체장 또 의회 의원한테 우리의 어떤 의사를 대신해 줄 것을 이제 의뢰를 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가 국민을 위한 어떤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을 위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국민에 의한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시 업무가 이제 계속 증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시 규모가 작을 때는 그 공공이 모든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어떤 그 도시 업무 또 자치단체 업무가 이제 그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주민 참여 말씀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좀 딱딱해지는 느낌인데 공동체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백경 교수님께서 발제 말씀을 하셨지만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공동체 활성화라는 숙제 말씀을 하셨는데 송 박사님 말씀하셨던 주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의 입장에서 보면 세종의 주민 참여 정책은 잘 가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시민 주권 회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진행을 하고 주권 회의도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풀 수 없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 해결하고 실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나 또는 읍면동장을 직접 시민들께서 선출하고 하는 이런 그 정책들은 전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발전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해도 가장 발전적인데 주민은 과연 안전한가? 주민 공동체는 과연 탄탄한가? 우리는 함께 살만한 도시인가?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홍영훈 센터장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계속 하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종시 현황 자체가 다들 아시다시피 불과 10년 전만 해도 12만 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37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인구를 가진 도시가 됐는데요. 그만큼 급격하게 하드웨어가 중심이 돼서 도시 개발이 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 증가와 동시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개발이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종시는 어떠한가를 봤을 때는 도시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소스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이고 두 번째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이제 소스에 찍어 먹어야 맛이 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사는 도시라는 곳에서 문화의 요소와 그리고 공동체라는 요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종시의 공동체의 현실은 어떠한가를 객관적으로 조금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삭막하지 않는가. 그리고 청년들의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도 공동체로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해결되고 있는가라는 현황을 조금 중심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흔히들 세종시라고 하면 공무원의 도시, 그리고 베드타운, 상가 공실이라는 키워드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는 떠오르죠. 네, 청년들한테는 노잼 도시, 유령 도시, 뭐 이제 뭐 틀딱 도시까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까지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성과 접근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방향성을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되죠? 네, 저는 이제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공동체라는 단어 혹은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단순히 이제 지금까지의 공동체 사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사업비를 내려주는 방식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좀 이제 전 분야적인 곳에서 공동체적인 운동을 흘려내려 볼 수 있는 캠페인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까지 딱딱한 단어인 뭐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다면 조금 더 이제 뭐 청년들에게는 저희 청년센터에서는 이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제 청년 모임, 주민 모임
이것이 조금 더 끈끈한 모임이 되는 것이 또 공동체화되는 것이고 재밌네요.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이 또 탄생한다고 좀 하나 이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하나는 모든 분야의 근간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두자 하고 각각의 분야나 또 계층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언어로 또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로 공동체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그냥 넘어갔네요. 공동체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송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지금 공동체 정책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우리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공동체과가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공동체 형성, 공동체 정책을 아마 뭐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매년 사실 그 세종시에 있는 여러 조직들, 뭐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나 아니면 자생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사업을 이제 공모를 해서 일정 부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형성의 어떤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민들이 필요하면 굳이 그 자치단체나 행정 영역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어떤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가 향후에는 온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런 공동체 활동도 여전히 이제 공공 영역에서의 일정 부분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으로 이제 형성된 그런 이제 그 도시고요. 네, 특히 물론 대부분의, 이제 읍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읍면 지역은 이제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농촌형 공동체 형성 전략이 필요하다면 도시 지역, 동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공동주택 중심의 어떤 공동체 활동이 좀 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실 세종시에서 아파트 자체의 어떤 자율적인 공동체, 자율적인 운영이 된다면 사실 시 차원의 어떤 많은 시책들을 그렇게 시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떤 시 전체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내에서는 입주자 대표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체 세력이 될 텐데요. 지금 아파트 단위의 어떤 규약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규약에 보면 자생 단체를 육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생 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단지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파트 그 각 단지별 규약 안에 그렇죠. 자생 단체를 네, 그렇습니다. 길러낼 수 있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그 그렇죠. 현황이 미비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자생 단체가 사실은 많아야 되죠. 이게 예를 들어 많아야 되는데. 어떤 단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과거 이제 자생 단체라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분여회입니다. 분여회. 분여회 말고도 그 아파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네. 뭐 노인회 뭐 대표되는 게 이제 분여와 노인회고요. 그 이외에도 아파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예술 자생 단체가 있을 네. 수도 있고요. 또 뭐 이제 그 취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동아리와 같은 자생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그 아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자생 단체가 여하이 발굴되고 육성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아파트 공동체가 잘 굴러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어떤 그 기준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좋습니다. 예.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체별로 단지별로 자생 단체들이 잘 되냐 안 되냐 이 상황은 전 뭐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뭐 근린주구 단위로 학교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회라는 자생 단체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커뮤니티 중심을 이뤄가고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세종시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 아버지회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몇 단지 이렇게 또
단지간 칸막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생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만드십시오 하십시오가 아니고 어떤 좀 매뉴얼이나 또는 촉발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것들은 좀 어느 쪽에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뭐 그 부분은 그 사실 그 세종시청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세종시 교육청과 함께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 같은 데에서 보면 마을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아버지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회 내에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네. 학부모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그 공동체라는 것이 그 마을 주민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 그 재학하고 있는 그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기관에 지역 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어떤 기관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좋습니다. 있어서 주도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아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공공기관이나 또 주민자치회 같은 이런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홍영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분야별로 세분화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그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송동 박사님. 우리 계속해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 홍영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공동체가 어떤 근원으로 모이는가, 누군가는 주도를 해야 되는데 주도하려는 사람이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어떤 원인으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냐와 저는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더 이제 많은 공동체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이제 시민 삶에 주민들 삶에 밀접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 중심의 공동체가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관심사별로 정말 필요에 정말 의한 그런 공동체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동체가 다양한 분야의 저변이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는 이제 행정기능상의 어떻게 보면 참여 공동체과 혹은 이제 이것을 추진하는 추진 부서에 한해서 이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쓴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세종시의 숙제이자 이 도시의 자족 기능을 넘어서서 이제 주민들이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을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저변이 확대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이 시점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사라 선생님께서 바람직한 도시 디자인, 경관 디자인을 위한 세종시 주민의 역할로서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바람직한 도시 디자인을 위한 세종시 주민의 역할 중에서 강조점이 무엇인가? 어느 분께서 답을 해주실까요? 우리 백 교수님 어떠세요? 바람직한 도시 디자인을 위한 세종시 주민의 역할로서 강조돼야 할 점. 질문도 굉장히 어렵네요. 네. 굉장히 뭐 쉽지 않은 주제가 됐는데 그냥 그 취지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그 우리 세종시가 이제 출범하면서 2005년도에 비움과 나눔 또 평등이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큰 가치 속에서 이제 중심형 타운이나 촌마을이나 하는 공모의 디자인의 원리들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민들이 입주를 하시고 아마 주민들께서는 주로는 이제 실제 사시면서 이제 불편한 점들로부터 그 전에 가졌던 디자인 이제 특히 이제 경관 디자인이나 건물 디자인에 대한 이런 이제 지적의 말씀도 있었고 하는 것 과정이 한
지금 한 10여 년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주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 또 타당한 것들은 바라봐 줘야 되는데 세종시 같다면 예를 든다면 이제 어번월이라고 불리는 이제 가로벽의 형성, 그 BRT 도로에 있는 6층에서 8층 정도 되는 건물 디자인 이런 것들을 도시 정책성의 이제 원리로 이제 그 계획가들이나 하는 부분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실행 과정에서는 그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그 세종시에서는 그 어떤 입체 교차로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과 교류 중심 차원에서 이 평면 교차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입주해서 사시다 보니까 학교 통학로의 안전 문제, 저 경찰청의 교통안전 지침 이런 것 때문에 저 교수님, 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주민의 역할 음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거 제가 이제 좀 말이 길어지고 했는데 아니, 어쨌든 이런 큰 담론들이 이렇게 입주해서 사시다 보니까 주민들과 기존의 원리들이 이렇게 좀 상치되게 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큰 시각으로는 도시 전체의 전반적인 큰 가치와 이런 부분들 또 그 시설물들이 디자인된 어떤 배경 이런 거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고 또 반면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도 실제 생활하면서 이제 좀 어긋난 건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또 그런 것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네네. 이것을 뭐 이제 디자인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이렇게 형태적인 디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그 공간 이용이나 도시 이용에 관련된 제반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선은 뭐 그런 정도 일반론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경관 디자인과 과장님 자리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이 질문하셨듯이 우리 백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러한 부분들과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경관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거나 제한 사안이 있거나라고 할 때 경관과에 수시로 연락을 드린다거나 또는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해도 될까요? 예, 그 저희 세종시에서 이제 주민이 이제 주인 되는 도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지금까지 전문가 주도의 도시 형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느끼는 부분,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주민들과 맞춰 나가야 될지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그 큰 틀에서 이제 아카데미가 진행이 되고 각 마을별로는 또 필요하면 이제 디자인 대학이나 이런 걸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불편 사항들을 함께 개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선호 선생님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손현옥 의원님 보고 계시죠? 채팅창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과 윤창희 선생님, 재생과 황진영 선생님, 재생과 오대환 선생님, 재생과 윤성홍 선생님, 재생과 최수혁 선생님, 재생과 통째로 일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재생과 김일천 선생님, 재생과 분들 다 들어오셨네 또. 좋습니다. 주민 참여에 대해서 좀 네네. 조금 더 그 부언을 하자면 예. 아까 이제 그 우리 백경 교수님께서 이제 주민 주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라는 게 사실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참여 중에서도 아주 소극적인 참여도 있고 또 아주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세종시의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참여까지도 가고 있더라라는 예.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최근에 이제 연서면 초등학생들이 연서면요? 예, 연서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로드키를 연구를 했어요. 물론 네. 이제 이 연구는 그 이제 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하셨겠죠. 근데 단순히 이제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드킬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연구 보고서를 쓰고요. 이거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까지 이제 연구를 방안을 학생들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 힘이 이제 없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을 개정을 하면 좋겠다. 네. 다시 말해서
그 로드킬은 대개 이제 운전자 차량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운전 면허 취득 시에 그 교육 내용에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까지를 그 법률안에 담아서 그 법률안이 개정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네. 것처럼 단순히 그 주민들이 참여,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단계까지 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고무적입니다. 세종시에 특히 이제 그런 학생 사례라든가 청소년들 또 성인들도 뭐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요. 네. 예. 또 다음에 뭐 질문. 좋습니다. 그 이제는 그 본인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그 우리 전문가분들이 하고 계신 일과 공동체와 연관된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홍영훈 센터장님. 예. 먼저는 이제 도시 디자인에서 이제 공동체라는 것이 아까 질문 주셨던 거에서 조금 더 연결해서 좀 네네, 말씀드리고 말씀해 싶습니다. 보세요. 예. 그래서 바람직한 도시 디자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보이는 겉보이는 것에 만들어지는 보이는 디자인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참여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도시 디자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여기 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행복한 디자인적인 소프트웨어가 행복한 그런 곳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저희 청년들 그리고 신세대 공동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신세대 공동체들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좀 관점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성의 공동체에서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타적인 마음 혹은 함께 같이 간다는 그런 의미적인 부분이 더 컸다면은 현재 공동체들이 신세대 공동체들의 유형은 조금 더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좀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 문제에 공감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오는 신세대 공동체 모델들이 지금 세종시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봤을 때 기성 공동체가 어떤 관점으로 이들을 포용할 것인가? 단순히 이제 기성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네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공동체 형성을 하는 모습들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문제 해결 중심적인 모임이지 않나라는 좀 판단을 할 수 좋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몇십 년 연구를 하는데요. 제가 정리한 얼마 전에 썼던 페이퍼에 그런 얘기를 썼어요. 공동체 운동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라고 할 때 말씀하셨던 개인의 역량 또는 공동체의 역량에 기반했던 것에서 사회적 이슈와 결합해서 그죠? 시민사회 단체 고유 영역이 이제 공동체 영역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말씀하셨듯이 공동체가 목표 지향적이나 정책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걸 겁니다. 단순히 공동체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매개로서의 공동체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성세대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 자체가 아니고 그 기성세대도 상위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두고 아버지 회는 또 아이들이 쾌적하게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공동체 우리들이 모여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듯이 이게 행복도시 중심 또는 세종시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소프트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송돈 박사님 네. 문화원 부원장님이세요. 세종문화원. 그래서 문화와 공동체, 문화와 주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뭐 문화보다도 네. 문화보다도 사실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역할을 이제 그 지역사회 내에서 해왔는데 네. 첫 번째는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이제 그 역할을 수행을 했었어요. 아, 아파트 입주자도 하셨어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시절에 제가 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실험적인 것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참여와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세종시에도 많은 수많은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입주자 대표가 있고 거기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공동체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실험적인 활동들을 좀 무서워하지 말고 계속 도입을 해보라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말씀을 것이요? 드려 네. 보고요.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논 만들기 사업 같은 것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네네네네 논을 논을 만드셨어요? 만드는 사업. 예를 들어서 네. 학교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 그 세종시 학교 단위에서는 이제 학교 논 만들기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그 취지입니다. 학생들이 그 사실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생물 같은 것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그 수학 이후에는 하나의 어떤 축제로서 그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파트 단지마다 그러니까 그 세차 문제가 아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일부에는 부작용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화재를 낸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세종시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같은 곳에서 또 과거에 이제 물 없는 세차 방식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고 또 지역 사회 내에 어떤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사회 경제적인 어떤 측면까지도 고려한 네. 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최근에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참여에 대한 어떤 인식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커뮤니티 매핑 같은 것들 커뮤니티 매핑, 아이들이 직접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 또 그 교육 여건 아이들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지역 사회의 어떤 현재 어떤 상황을 매핑함으로써 또 그것을 매핑한 결과를 정책 결정자들한테 전달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 시나 소규모 단위의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또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들 특히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어떤 시각으로 보는 어떤 참여를 조금 참여 예. 방법을 좀 발굴할 좋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청년을 넘어서 아이들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예전에 그런 걸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는 정책들을 만들고 진행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도시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다라는 차원으로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커뮤니티 매핑 같은 게 굉장히 재밌겠네요. 네네네. 작년에 뵀는데 이만수 박사님 모셔와야겠네요. 네네네. 조금 비싸요 그런데. 자주 하죠. 예. 자주 마지막으로 같이 제가 했었어요. 그럼 예, 하나 같이. 마무리를 하자면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세종시 많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2021년도 세종시 주민자치활동 우수 사례 공모 신청서를 제가 좀 전반적으로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가 하는 또는 동에서 하는 사업에 그냥 우리가 이 정도 참여합니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자체 사업을 해요. 예를 들면 부강 같은 경우는 주민이 소유한 목공의 기술을 활용해서 행복 제재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진
제가 제빵 기술을 활용해서 부광빵 나눔 사업도 합니다. 또 토탈 공예나 홈패션 기술을 활용해서 손놀이 공방을 운영합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서 지역 사회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그 타 지역까지 연계하는 그런 관련 기관들끼리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 문제를 여하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단계까지 이미 상당 부분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주민 참여로 사실은 이행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부나 그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돈을 재정을 지원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분들의 이런 활동들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내는 작업들. 그러니까 세종 시내의 다른 어떤 그 주민자치회의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확산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그렇죠. 공공 영역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확산시키고 서로 알게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동네에서는 말씀하셨듯이 그 사회적 경제로까지 발전을 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까지 발전을 하는 동네가 있는 반면 어디는 아직도 갈등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갈등들을 스스로 봉합해서 그야말로 커뮤니티를 가지고 동네를 바꾸고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조직으로 발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했던 아까 백경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엄청나게 많은 실패들이 있었다 하는데 실패는 왜 실패를 했는지 또 성공은 그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를 달아가지고 자료들을 정리해서 서로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 백경 교수님, 아까 동구 도시재생 또 총괄을 하시고요, 대전 동구 또 상주시도 도시재생 총괄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충북 남부 3군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오랫동안 해오고 하셨잖아요, 초기부터. 그 교수님이 가지고 하실 때 그 세종시의 모델이 될 만한 샘플이나 또는 정책들 하나 아까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하고 계신 곳에서 샘플들 있을까요? 워낙 우리 세종시가 우리 김동선 장 직접 관계하시는 재생센터에서 재생대학이나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의 모델이 워낙 수범적이라 뭐 다른 사례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 지역들은 지역마다의 특수한 어떤 여건 속에서 특이한 어떤 사례들을 만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상주 재생센터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특이한 점이 그 지역 사회에서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하는 또 이렇게 약간 재능을 가진 분들의 네. 기존 활동들을 이런 재생 사업, 그 공모 사업이나 재생 대학으로 다 이렇게 연계 활용되고 있고 또 특이한 점은 그 마을 활동가를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는 뭐 2-3명 정도 일반 알바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네. 상주시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0명 정도의 활동가를 양성을 해요. 그리고 이 활동가가 직접 여러 활동을 이제 주제별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그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고 잠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런 사례 말고 아까 지금 이제 두 분 여러 가지 이제 주제별로 강조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아마 한두 가지 강조 싶은 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연령이 아무래도 지금 이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세대다 보니까 주위 친구들이 지금 은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청년 문제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지금 은퇴를 앞둔 한 60대 전후의 세대들의 엄청난 자원. 지금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공직하다가 이제 뭐 은퇴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옆에 있는데 사실 뾰족하게 할 일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이제 아까 텃밭 가꾸고 하는 거 이외로 이 엄청난 자원, 건강하고 재능이 있고 한 이 자원을 한국 사회 전체가 좀 활용을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말해서 강조하고 싶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 주체들 중에서 저는 지금 빠진 부분 하나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체가 이게 사회적 기업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고 하는 시도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기업들도 이제는 눈을 떠서 이런 도시공동체, 시공동체, 주민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자기들도 공헌활동 해야 되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서도 중재 알선을 좀 해서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도 초기부터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86개 기업들과 MOU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사회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업들은 이제 이해가 없는 기업들도 있는데 각각의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만들어서 매칭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기업들의 지역에 있는 특히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지역사회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말씀 아까 그 주세요. 이제 문화예술 이제 말씀을 네네네. 주셔서 예. 사실은 이제 그 세종시가 궁극적으로 또 지향하는 것이 이제 문화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정 문화도시가 사실은 작년에 뭐 여러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선정되지 못해서 이제 아쉬운 측면은 있죠. 그러나 뭐 법정 문화도시가 아니다 하더라도 세종시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는 문화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도시는 단순히 엘리트 문화 예술이 활성화되는 곳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모두 어떤 문화 예술에 참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이제 문화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의 가나자와 같은 도시가 시민의 3분의 1이 어떤 형태든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고요. 그렇게 볼 때 우리 이제 세종시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공동주택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 또는 활동의 어떤 거점으로서 아파트 단지 내지는 복합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복합 쪽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요. 그래서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런 문화 예술 활동이 고도화되면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을 하거든요. 동아리들이 그 활성화되면 공동체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복합의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문화예술 복컴의 기능에 대한 문화예술과 그렇죠? 관련해서 아니 모든 세종 시민들이 복컴에서 와서 교육받겠다 하고 거기서 동아리를 운영하겠다 하면 안 그래도 이제 공간이 부족한데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어떤 시설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아파트 내에 다양한 어떤 공간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어떤 그 강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얼마든지 그 문화예술 활동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단지와 복합 간의 어떤 기능 역할 분담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 각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단지를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별도의 질문은 없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또 말씀을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예. 그럼 하나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혁신 도시로서의 발돋움 혹은 이제 문화 도시로서의 발돋움에서 이제 청년들의 역할 그리고 혁신 주체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큰 포인트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이제 세대 간의 결합하는 형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청년의 문제를 청년들이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일자리 문제
그리고 뭐 학자금 대출, 생활고, 그리고 정신건강, 결혼 문제, 육아, 출산 이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청년들이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의 도움과 조언으로 또 공동체 간의 결합의 형태를 통해서 혁신 모델들이 세종시 안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시도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청년 문제를 두고 세대 간에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공론회장을 열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오셨던 담당 사무관님도 굉장히 좋았다고 평가하신 부분이 청년분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이제 다른 세대에서 이제 그 청년 문제를 접근하시니 더 큰 거시적인 관점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거꾸로 다른 세대 이제 노인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혁신적으로 풀어가야 될 많은 숙제들을 청년들이 또 결합이 되어서 혁신의 주체로서 또 들어가서 이 도시에 필요한 문화 그리고 도시에 필요한 디자인의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대 간의 결합 형태의 공동체 모델들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만들어야 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홍영훈 센터장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가 무엇인지 생소해 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1분 안에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청년센터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삶의 다양한 부분의 문제들을 만나는 것들을 청년과 청년의 사이에서 청년과 지역의 사이에서 다양한 간극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분야의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는 청년 문제 해결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청년들의 종합 지원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다정동 이제 복컴 앞에 150평 규모로 저희가 입지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많이들 초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준비한 것처럼 딱 말씀을 주시네요. 예, 청년센터 홍영훈 센터장님의 청년센터 소개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 한 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발제를 하셨던 백기영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아마 세종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라고 하는 주제로 6번째 마지막 정리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까지는 세종시 도시 디자인 주로 이제 공간과 시설 이런 거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오늘은 다소 조금 이제 주민 참여 방식,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좀 소프트한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이제 동호와 이익을 중심으로 출발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더 사회적 이슈, 우리 세종시 전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도시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 또 도시 공원, 도시 교통, 도시 환경 뭐 이런 부분들까지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앞으로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주시고 하기를 이번 계기에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예. 한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종시가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발전 방향, 도시 디자인의 발전 방향은 소프트웨어의 활성화, 즉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안점을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도시 디자인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세대 공동체들의 연구와 조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 육성 모델이 발전 방향이 만들어져야 된다. 흔히들 이제 그 세대 간의 공동체가라는 것이 이제 청년 세대에게는 생소하고 없어질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세대 공동체들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모색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세대 간 결합을 통해서 좀 혁신적인 모델들을 서로 간에 장벽을 쌓고 끼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간에 결합한 형태의
혁신 모델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공동체들 단위를 전체를 엮어서 하나의 커다란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같은 형태의 이 지역의 고민들을 하는 공동체들 간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커다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원 센터장님, 다음에 저희 센터에 모셔서 2시간 동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손동만 박사님. 예, 저는 뭐 주민 참여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랄까요, 이것들이 좀 혁신적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근본적으로 이제 공공 영역은 물론 뭐 세종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참여는 사실 별로 필요 없고 주민 참여의 어떤 수용 태세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게 공공 영역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가 하면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죠. 주민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나 하나쯤 빠지면 뭐 어떨까? 이거 해봐야 행정이 수용할까? 자포자기거나 아니면 냉소적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도의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뭐 도시 계획이나 이런 쪽에 보면 주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뭐 공청회나 이런 정도로 이제 제한이 돼 있는데 세종시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뭐 최근에 보면 마을 계획당 같은 경우에 뭐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책 결정 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것을 조금 의무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민간의 어떤 힘을 믿고 정책의 발굴이나 해결까지도 한번 맡겨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민들도 신이 나서 시가 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서 주도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의 힘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역의 의결권을 온전히 주민에게 주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한 분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이전에 앞선 과정에서 또 강의를 하셨었죠. 우리 세종시 도시총괄계획과이신 김영환 교수님, 지금 6번째로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마무리가 되잖아요. 마무리 말씀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쪽에 쓰셔서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쪽에. 예, 오늘 6번째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를 아주 흥미있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까 백기훈 교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가 이제 출범을 한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중심국 같듯이 행복 도시의 도시계획 개념이나 도시 디자인 개념 또는 철학, 기법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상당히 좀 잘 아시는데 일반 주민들, 시민들은 상대로 잘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BRT변의 건축물들은 다 6층 내지 8층이고 일부 상층부는 셋백이 돼 있을까? 또 3층 3단부로 구성이 돼 있을까? 또 각 벽면들은 왜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행복도시의 도로는 왜 이렇게 좁고 주차장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항상 불만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만 알아서는 안 되고 행복도시를 주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주로 이제 도시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했고, 6번째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시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거고 시민이 주인입니다. 아까 민주주의라는 얘기했는데 민주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주민들이 주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6번째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도시를 주제로 해서 오늘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째로 해서 끝나는데
내년도에도 지속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약간의 성격이라든가 포맷 같은 걸 좀 변형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직접 찾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결론적으로 나온 겁니다만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도시 또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은 단체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22년에 찾아가는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세종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참 마을살이가 일반화될 때 우리가 목표로 했던 하나된 도시 세종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품 도시 세종을 만드는 그 명품 도시 세종을 완성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세종시 도시 디자인 아카데미 6번째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홍종선 과장님을 비롯한 경관 디자인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